네, 공수처의 무능과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이면을 보면은 경호처가 그 안에서 또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서 음. 33 군사경찰대 55 경비단 병사들을 현장에 띠익기로 동원을 했다. 병사들을.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네. 그 맨 처음에 이제 병사들 동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한 것으로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 주말 사이에 경호처장의 입장이 영상으로 이례적으로 나온 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제2의 내란을 벌이고 있다. 이건 뭐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짚었던 대로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것이고 네. 뭐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본부장, 그 본부장. 밑에 또 부장 이런 사람들까지 뭐 김건희 라인이니 김용현 라인이니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경호법이라는 것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네. 형사소송법 같은 것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결사옹위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밝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체포영장 사전 구속 영장 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파면 결정 이후에도 경호처는 관저를 벗어날 생각이 없을 거로 좀 봐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간도 절대로 관저 밖을 나오려 하지 모든 않을 집행을 것이다. 부정하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법을 이미 초월한 단계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소법적인. 무법자예요. 무법자라고 상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저는 이제 경찰 쪽에서 앞으로 이제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할 때 주도하면서 이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뭐 형식적인 일은 미란다 고지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압도적인 화력과 물리력으로 경호처와 이 관절을 제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이 내전 상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성광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저도 요즘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어제도 이제 그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매블쇼의 김갑수 선생님 이제 이분이 막 울분을 막 토해시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뭐 유시민 작가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김갑수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울분을 토하시던데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너무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제 뇌를 의탁하고 나오거든요. 집에다 두고 나와요. 합리와 이성을 두고 나와 이성을 나와야 견딜 수 됩니다. 있어. 예. 그러니까 완전 지금 윤석열의 빙의를 해서 사태를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파면 결정은 불법이다, 무효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군불 떼듯이 다 모든 게 무효인 겁니다. 그런 국면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예. 방법은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진압을 해야 돼서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경호처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란 세력입니다. 진압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윤건영 의원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인가요? 이광우. 예, 이분이 보니까 뭐 사무직 직원들에게까지 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결방용 케이블 타이라든가 네. 뭐 총기 지급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얘기를 네. 민주당 의원의 주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키느냐? 김건희와 김용현 라인 일종의 패밀리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호처 내부를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용현 그리고 김용현이 심어놓은 씨앗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공수처 내부에서 네. 좀 나오는 건데요. 그 차장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그 경호 차장이죠. 그러니까 경호 그 처장은 박종준 처장은 사실상 좀 약간 허수아비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네.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드냐면 사실은 깜도 아닌 사람들을 도저히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발탁 세워놓더니 조직을 멋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광우 본부장을 이제 직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평판이 있고 저 사람이 실제로 간부로 승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체로 균질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용현 시절에 발탁을 해서 본부장 이렇게 도저히 뭐 2,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승진을 시켜놓았다라는 네. 소문이 경호처 안에 있는 거예요. 경호관들 사이에. 그러니까 일종의 영이 서는 사람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제 뒷배가
있음을 직원들한테 널리 그 설파를 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그 흔들었다. 이제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예컨대 이제 경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아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네. 그때부터는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 내부 취재를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5인방. 예, 직원들이 꼽는 김건희 5적, 10적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망친 5적 뭐 이런 정도의 이 세 사람이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호처 그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경호처 일반은 다들 정년이 보장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예.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 경호관들은 대체로 청운동에 한 동네에 살아요. 관사에. 그렇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보내고 한 중학교 보내고 거기 남자 학교도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 네. 그 동네는. 대체로 그렇게 가는 일종의 동네 사람들이고 다 일반 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직업이 경호관일 뿐인데 왜 우리가 윤석열의 인간방패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더 취재했더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1차에 끝내지 2차까지 하게 되면 범죄자가 곱하기 2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그 공무원들이 또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번에는 500명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일반직 방옥과 다 합치면은 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호관에 해당하는 사람 한 5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지은 총경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경호처 통해서 확인한 것은 5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명을 싹 다 끌어다가 그 앞에 방패막이로 세우면 최소한 몇백 명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멀쩡한 평범한 시민들을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드느냐.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다 김건희와 김용희 의원이 세운 세력들이다. 이 세력을 걷어내지 않는 한 경호처의 반복될 것이다. 정상화는 네.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 일을 하는 직업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을 때 그냥 이참에 제압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오히려 거예요. 마음이 예. 그렇죠. 그래서 팔짱 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앞에 이제 과정을 이제 장 기자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덧붙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이제 지난 주만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이 되고 나서 여러 이제 방법론들이 나왔는데 정말 농담처럼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그 경찰 드라마 이런 데 나온 것처럼 확성기 켜고 뭐 1부터 100까지 계속 연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략이 나왔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경호처장 체포영장,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검토 중 이런 지금 네. 단독 보도 동아일보에 오늘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일단 윗라인을 깨고 그렇죠. 아랫단으로는 네. 이제 연금에 대한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실은 어제 직장협의회에 맡고 있는 회장님이신가 이제 이분이 경찰에 민간계 네. 네, 맞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직협회장. 방송 나오셔서 연금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로 치명적입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범죄자로도 만들지만 가족에게 타격을 주는 엄청난 행위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입건되고 수사받고 이제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국가에 복무해왔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1차 시도 무산되고 나서 이제 스멀스멀 나오더니 이젠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주 내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솔루션을 택해서 어쨌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MZ 세대 그 경호관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응원봉 민주주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해봐야 되는 측면도 동일한 것인데 계엄 사태가 났던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로텐더홀에 있었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질서 유지했어요. 이거 위험하세요. 글로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서웠지만 장갑차 앞에 서 있는 게 무서웠지만 시민들이 장갑차를 정말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뇌부들은 야 다 잡아들여 도끼로 뭘 하고 뭐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해라고 윤석열은 지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 지휘관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유혈 사태나 우리 시민이 다쳐. 평범한 시민들이야.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호처에 있는 특히 MZ 세대 경호관들은
야 이거 지금 내가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엮여가지고 평생 다닐 속된 말로 직장을 동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감옥 갔다 오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요새 세상에 정년 보장된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경향신문 정년 보장되죠. 좋은 회사입니다. 예. 안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근데 경호처에 있는 MZ 세대들은 이거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한 가장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괜히 앞에 나가가지고 설치다가 큰일 난다. 우리 다 굶어 네. 죽는다.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면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야, 윤이 돌아오면 차기는 나야. 어? 아, 내가 차기 경호처장이야. 줄 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물론 거예요. 설설설이지만, 네. 설설설입니다. 예, 고발하지 마세요. 예. 고발은 안 됩니다. 이미 네. 충분합니다. 고발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경호처 내부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제거를 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예, 체포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윗선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을 향한 뭔가 호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문제- 이제 뭐 예. 현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내란과 동행할 것이냐, 이제 내란 동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과 동행할 것이냐. 네. 현장에서 선택하라고 계속 이제 경찰 쪽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네. 재차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대경호처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읽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후과가 굉장히 크고 뭔가 지금 이제 정강훈을 위시한 극우 세력들과 거기에 또 준동하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신임 대변인을 임명했다가 이제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민수 신임 대변인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이 계엄 선포 2, 3분 안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두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방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거 봤는데요. 네. 아, 이거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전 대변인이라는 분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고 이분이 뭐 실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고성국 TV입니다. 고성국 TV라고 한다면 뭐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아주 큰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표현의 정도라든지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고 극우나 내란 선동 선전 행위에 가깝지만 이분이 당일에 그러니까 선임된 대변인으로서 비대위가 선임한 첫째 날 네. 자진 사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루 만에 사퇴한 거고 음. 이렇게 되면은 공당의 대변인 임명이 장난인가요?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난이냐고 묻고 싶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대변인직을 버려놓고 나서 제가 그 사과문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봤어요. 근데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합니다. 제가 말한 의도와는 좀 각색됐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자진 사퇴합니다.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본인은 사퇴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당에 부담되긴 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이 부담을 느끼고 있나? 부담을 실제 주긴 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사퇴를 하면서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이분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해놓고 그것도 극우 유튜브와 신나게 해놓고 나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내란 선전선동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임명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지어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무려 4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갔는데 이게 사실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은 표면적으로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표변해가지고 바뀐 행동을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선배? 네, 저는 다층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판사 출신입니다.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저런 분들이 재판을 했었어요. 끔찍합니다. 아. 근데 여하튼 그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그 국민의힘 의원이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 것은 네. 저는 앞서 있었던 그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했던 지지율 40% 그러니까 네. 그 조사가 상당히 음. 기여한 바가 클 거다. 그리고 이 조사를 거기만 하고 끝냈으면 모르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뭐 경제지 뭐 종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세게 확산을 시켰어요. 확대 재생산이 네. 돼버린 너무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네. 언론사를 너무 통해서 심각해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음. 야 윤석열이 계엄 전보다 지지율이 더 올랐어. 뭐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두 배 겁니다. 오른 거예요, 두 두 배 배. 올랐어.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인들이 그 현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을 어떤 취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한편으로 거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점심이나 합시다라는 저 한남동의 제안에 대해서 됐고요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밥은 먹기 싫은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아주 정치인들의 교활한 태도가 그 현장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종의 이제 극우 준동이 계속 점차 확산되는 것인데 실제로 한 20% 되는 여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오판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착각이겠죠. 착각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국민의 자유통일당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광훈 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합당 정확하게 수준으로 예. 가고 있는 겁니다. 연단에도 서지 않습니까? 지금? 연단에도 예. 서가지고 저는 김민전 의원이 제일 기가 막혀요. 칭화대 학점 입었다고 중국인이라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 학교. 예, 중국 대학에 한국 학생들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또 정치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배운 우리 학생들 뭘 네. 배웠을까 싶은 아주 참 참담한 생각이 음. 드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극우 세력과 연동된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으로서의 자기 네.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분화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게 뭐 리더가 한동훈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이 당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친윤이 중심이 된다면 이 당은 극우 정당으로 남는 네. 것이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 소위 이제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담론을 퍼뜨리면서 소위 K 트럼프 전략을 윤석열이 세우면서 K 트럼프. 예, 예. 광장의 여론을 조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날 그 영장 집행하는 날 한남동을 새벽부터 가 있었거든요. 5시부터 준비해서 큰일 날 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네. 육교에서 하여튼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고 오후에 다시 갔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현장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구호가 뭐냐면 스탑 더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트럼프의 구호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고 예. 차용해서 트럼프가 오면 우리를 구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곧 오신다. 예, 그분 곧 오신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한남동 일대에 대형 트럭을 동원해서 일종의 무슨 영화 같은 거 하면 캠페인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이제 뭐 취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부정선거 조직하고 연동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일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조직화되고 있고 조직화되는 극우 세력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광훈의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연동해서 네. 윤석열과 만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차제의 극우 세력의 준동을 뿌리채 뽑고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극우가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또 나치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어제 그 블링컨 장관 왔을 때 어느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외신 기자가 네. 이 한국이 점점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스템 비슷해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블링컨이 한숨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절체절명한 네. 정치적 위기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측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탄핵은 원천 무효다. 필요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다. 작년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이 연단에 나가서 지지할 정도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예. 동의를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닐까요?라는 생각이 그럼 있고 자기들 당선됐는데 그것도 무효예요? 다 다시 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헌재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측에서 입장 밝힌 게 그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뭐 이제 탄핵 사유의 80%가 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하해야 된다고 이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전광훈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무효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부정선거까지 이제 합쳐진다고 하면 광범위한 이제 극우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여서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44명 이 저기 한남동에 나간 한남동 국민의힘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을사 44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내란 105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네. 경향신문에서도 일면에 그때 크게 이제 다 모든 인물들을 다 실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 내란에 공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 주셨는데 내란 105적과 을사 44적은 또 달라요. 그렇죠. 어떤 것이 다르냐? 적어도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란 105적은 엄밀히 얘기하면 헌법 질서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을 한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을사 44적은요 얘기가 달라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내란의 현행범이 용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그걸 지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인간 시위대가 돼서 관절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헌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것이고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모두 다 뒤흔들겠다라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란 105적과 을사 44적은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자신의 미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크게 배팅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44명 더하기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1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같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인물들이 네. 누구인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3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를 네. 결정하셔야 됩니다.